ICT 기술의 진화에 따라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활용되는 환경이 도래하였습니다. IoT, 즉 Internet of Things, M2M, Machine to Machine 등 사물 인터넷 개념의 확장으로 단순한 데이터 전송 및 원격 제어의 차원을 넘어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oT의 확산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혁신을 의미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이에 따른 피해 증가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디바이스의 증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축적, 다방면에 걸친 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 의료, 재산,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의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 내역, 로그 기록, 구매 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기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집안 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개인의 행태 정보, 민감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안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어떤 활동에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집안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카는 차량의 센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위치 정보, 차량 속도, 안전벨트 착용 여부, 운전시간,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수집하며 차량 상태 및 운전 습관을 관찰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스마트 헬스 분야에서는 신체 정보를 수집하여 헬스케어를 위한 서비스에 활용하며 수집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건강 상태, 질병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정보들입니다. 이처럼 초연결 사회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전제로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상의 금융사기 등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정보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피해 보상과 복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 송무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유무형으로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및 실제 정보 제공, 이용 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규율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개인정보의 관리 실패로 인한 비용 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 신뢰 구축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온전히 떠안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재개정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해킹을 통해 유출되기도 하고 그 밖에 내부자에 의한 유출, 정보의 오발송, 온라인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실상 현실적으로 빈번하고 심각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경우는 해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경우 해킹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2008년 옥션 해킹, 2011년 SK컴즈 해킹, 또 2014년 카드 3사 해킹, 2017년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해킹 등 각종 해킹 사례들은 모두 금융권, 전자거래, SNS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고들입니다. 유출되는 개인정보의 수와 종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책임감 있는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의 주인은 결국 정보 주체입니다. 정보 주체는 자기 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유출 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단계부터 정보가 활용되는 과정까지 주체적으로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정보는 재산적 가치를 갖습니다. 현금과 내 물건은 보호하면서 내 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공공, 민간 영역을 막론하고 각종 정책의 결정, 집행과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활용의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어서는 안 되며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통제와 관리 하에 합리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주인인 정보 주체 각각이 주체적인 보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업이 겪은 침해 사고 유형 중 랜섬웨어 공격이 5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8% 상승한 수치로 랜섬웨어 공격이 최근 엄청난 속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일반적인 해킹 공격에 사용되는 바이러스와 달리 컴퓨터나 IT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직접 탈취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돈을 직접적으로 빼앗지도 않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데이터 인질극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PC 혹은 스마트폰 내 주요 문서, 사진 등에 임의로 암호를 걸어놓고 해독을 위한 키값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각각의 랜섬웨어의 종류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보통은 공격자가 제공하는 익명의 정보에 기반하여 피해자에게 데이터의 몸값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종 랜섬웨어 중에는 아이튠즈 및 아마존 기프트카드 형식의 대체 결제 방법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서 공격자가 감염된 시스템 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100% 복구해 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대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랜섬웨어는 2005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배포된 랜섬웨어인 gpcoder 트로이몽마는 윈도우 시스템과 다양한 확장자의 파일을 감염시킬 수 있었고, 감염시킨 파일들을 1024비트 RSA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암호화시켰습니다. 감염이 완료되면 홈 스크린에 텍스트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파일 안에는 감염된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락커 형태의 랜섬웨어가 등장했습니다. 윈락 트로이몽마는 피해자의 PC 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PC 자체의 로그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짜 국제 전화 번호로 전화를 유도하여 막대한 통화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시기부터 랜섬웨어 공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찰을 사칭한 레베톤 랜섬웨어는 유럽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레베톤은 피해자의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후 복구를 위해 벌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모국어로 협박 메시지를 구성하는 등 점점 사실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2013년 하반기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파일을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크립토라커가 등장하면서 랜섬웨어는 컴퓨터 암호화 방식을 주축으로 하여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크립토라커 프로그래머들은 보다 어려운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해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공격을 고도화시켰으며, 감염된 시스템 복구에 $300를 요구하여 단기간 안에 높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랜섬웨어는 새로운 감염 패턴,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악성 코드가 결합되어 보다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진화해 갔고, 결국 2017년 5월 12일 최악의 랜섬웨어라 불리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스페인에서 첫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수십 개국의 수백 대의 컴퓨터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며칠 지나지 않아 감염된 컴퓨터의 수는 25억여 대를 기록하며, 워너크라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랜섬웨어의 공격 방식은 더욱 정교해져 가고 있고, 배포 방법도 더욱 효율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신종, 변종 랜섬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랜섬웨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기하급수적임을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더욱 심각한 랜섬웨어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안 기술자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기복제 바이러스 유형을 분석하고, 알려진 보안 취약점들을 파악하여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변종 랜섬웨어들의 특징을 단기간에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랜섬웨어 개발자들도 새로운 공격 방식, 새로운 취약점, 새로운 수익화 방안을 개발하고 결합하여 또 다른 랜섬웨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랜섬웨어의 공격과 방어는 영원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랜섬웨어가 어떻게 진화하든 간에 우리는 이를 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최근 신종 랜섬웨어는 피해 범위가 개인이나 기업의 PC를 넘어 의료, 운송, 제조 등의 다양한 산업 현장의 실질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취약점 관리 체계 운영, 랜섬웨어 피해 예방 수칙, 이용자의 보안의식 제고 등 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랜섬웨어로부터 완벽하게 컴퓨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철저한 예방과 주의만이 내 PC와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랜섬웨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중요한 자료와 업무용 파일은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정기적으로 백업 또는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해야 하며,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지인이 보냈거나 단순 문서 파일이어도 섣불리 실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청한 자료가 아니면
유선 등으로 발신자와 확인 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P2P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을 실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도 랜섬웨어를 막는 가장 최선의 예방 방법입니다. 지금도 공격자들은 쉬지 않고 공격 방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식과 대응 방식도 진화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랜섬웨어의 피해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들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새로운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이버 공격은 조직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보호해야 할 기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변종 악성 코드가 끊임없이 생겨남에 따라 분석해야 할 대상과 데이터의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새로운 악성 코드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해 패턴을 분석하고 변종 악성 코드도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분류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고 탐지하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보안 인텔리전스의 시대가 새롭게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IBM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각 조직의 보안팀 소속 직원들이 하루 평균 조사하는 보안 사건은 20만 건에 달하며 각 사건들에 대해 공격 움직임과 원인 등을 추적하는 데만 1년에 평균 2만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격 시도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보안 전문가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세밀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일 몇만 건 이상의 보안 이슈를 감시해야 할 것이며 역량 유지를 위해 매일 새롭게 출현하는 수십만 개의 신종 악성 코드 정보를 파악하고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빠른 데이터 학습과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보안 솔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BM의 인공지능 제품인 와스는 전 세계 사이버 위협 정보를 매년 수백만 건씩 학습하고 있으며 추적 지점 파악, 공격 인자 발견 등 탐지와 대응 사이의 시간을 최단 시간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와슨이 사이버 공격의 이상 징후가 퍼지는 통로와 해당 IP의 공격 방식, 공격 근거, 차단 지점을 파악하여 화면에 띄워주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 보안 전문가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인공지능 보안관이 생긴 셈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은 기존의 보안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등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주요 보안 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차세대 보안 관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안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은 보안 인력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주어 피로도에 따른 실수를 줄여줄 수 있고 업무 우선순위를 조절하여 다른 생산성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다양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잠재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의 보안 기술과 결합하여 보안의 수준과 비즈니스 효율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으나 인공지능은 사실 방어보다는 사이버 공격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공격 기법이 스피어 피싱입니다. 스피어 피싱은 특정 타겟을 노려 주로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시키는 공격을 말하는데 공격 대상자를 속이기 위해 공격 대상자에 관한 정보, 주변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최적화된 피싱 수법을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 영상 생성 기술로서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목소리 파일 수천 개를 프로그램에 넣으면 타인의 얼굴을 특정 인물로, 타인의 목소리를 특정인의 목소리로 바꾸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실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통령을 합성시켜 실제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영상이 등장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딥페이크로 제작한 목소리를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을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22만 유로의 금전을 탈취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방어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능의 방패가 아니라 공격 시스템에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며, 이 고민은 앞으로도 한동안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비하면 아직 연구개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아직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보안 전문가를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아직 미완의 기술인 인공지능과 보안 전문가는 상호 발전시키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보안 솔루션으로 모든 사이버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침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침해 사고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 기술과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동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단계의 인공지능 솔루션은 완벽한 방어보다는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야 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역할을 찾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인공지능이 전문가들이 만든 규칙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의 패턴을 탐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규칙을 스스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공격의 탐지율을 더욱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연구 및 성능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입니다. 인공지능은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정확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목표를 부여하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가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최고의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보안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오작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보안 원칙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 세계 사이버 강국 5개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은 물론 들어가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5개국은 결국은 사이버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효과를 발휘할 거다는 걸 자각을 하고 이런 사이버 파워를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어떤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만들어서 2009년에 사이버 사령부를 갖다가 만들고 역량을 계속 키워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이버에 대해서 이제 공격 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이래서 결국은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오바마 대통령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태평양 사령부처럼 통합 전투 사령부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필요 없이 선조치 후보고식으로 독립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 무기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버 병과에 있는 요원들을 정예화시킨다든지, 그래서 일종의 전투부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사이버는 더 이상 어떤 정보전이 아니라 사이버전으로 완전히 변모된 전투사령부다. 군사작전을 하는,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에 만들어졌던 사이버 사령부가 올해부터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바꿔서 합참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투사령부가 돼버렸고요. 각국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고유 역량을 증진시켜야 되고, 우리 평창올림픽에서 했듯이 국제협력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 단순히 IP 추적만 하고 그래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그리고 각자의 역량,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빌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사이버 스페이스를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하자. 근데 그러려면 각국의 안보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안보 역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4월 달에 판문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육해공 얘기는 있는데 사이버 공간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회의에 가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너희 판문점 선언에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떤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 왜 사이버 의미가 없냐. 그런데 다른 나라는 지금 사이버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핵우산 이거 있죠, 그죠?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아베 수상은 올해 4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핵우산은 물론이고 사이버 엄브렐러도 같이 제공하는 사이버 방위 조약도 따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토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것도 단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사령관이 사성 장군입니다. 그리고 사성 장군이고 부대의 규모도 10,000명 정도 되죠. 북한도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투스타고요. 규모도 한 1,0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북한 전력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할까요?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 뒤에 있는 일본이 2014년에 사이버 안전 기본법 만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방위대, 우리를 치면 사이버 사령부죠.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고, 그래서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무서운 것은 이들이 우리의 규모에 비하면 인력 규모로 보면 몇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1인당 예산으로 치면 우리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사이버 파워를 키우고 있어서, 도리어 우리가 직접 북한하고 맞대 있는 한국은 사이버 파워를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지스함들이 오고 굉장히 재래식 무기에 치중하고 있는데, 미래전은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버전을 대비한 어떤 사이버 무기 개발, 그리고 인력 양성, 여기는 별로 대비를 안 하고 있고, 법제도도 정비해야 되는데 법제도도 별로 정비가 안 돼 있고, 프라이버시만 강조하고 사이버 안보는
아직 개인적인 우리나라는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위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이버 위협 수단으로부터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 그 문제가 되는 장벽들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이쪽 그 사이버와 관련된 국가 역량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 보면 한국은 사실은 이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갖다가 별로 그 투입하고 있지가 않아요. 올해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거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사이버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결국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적 의지를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안전, 신뢰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안보를 갖다가 최우선에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국가적 시책을 강구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선도국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